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대한민국 물가지수 CP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독 대한민국 물가지수가 다른 나라의 세계 주요국들보다도 좀 낮다고 하는데 유독 낮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장 보러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긴 했지만 이제는 분명히 안정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에서는 말이죠. 왜 내 지갑은 점점 더 얇아질까가 더 문제인 건데요. 뉴스에서는 계속 이런 문구들로 좀 자극을 합니다. 한국 CPI 2%대에서 안정,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 유지. 분명히 통계 수치상으로만 보면 정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장바구니를 들고 편의점만 가도 이게 왜 4,000원이야? 하고 여전히 놀랍니다. 사실 이 괴리는 통계가 말하는 물가와 우리가 느끼는 생활 물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한국 CPI는 안정적이지만 식료품, 교통비, 주거비 같은 필수 소비 영역은 4에서 7%씩 오르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CPI 물가지수 숫자는 떨어지는데 체감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역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주요 국가 비교한 대한민국의 현재 물가지수의 위치, 그리고 왜 한국만 유독 체감이 더 안 좋게 느껴지는 건지, 향후 물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CPI가 뭐길래 전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민감할까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물가 지수죠. CPI는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해서 줄여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냥 영어이고요. 심플하게 말을 하면 소비자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가 뭐냐라는 건데 일반 가게가 자주 사는 상품, 서비스 부품의 이런 가격 변화를 지수화한 거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한국 기준연도 2020년 을 놓고 보면 100이라고 치면 지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는 지표가 되는 게 바로 CPI인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1년 전년 동월 대비 몇 프로의 변화가 곧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런 물가 상승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한국은행은 그리고 이 CPI를 보고 이걸 기준으로 중기 물가 목표를 연 2%로 잡고요. 통화정책,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2%보다 좀 훨씬 높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들어가고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반대로 2%보다 훨씬 낮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좀 부진해지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는 거고요.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되는 것들인 거죠. 네, 그래서 분명히 그 나라의 CPI, 물가 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국의 CPI 흐름을 먼저 숫자로만 보면 솔직히 문제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전년 대비해서 11월 기준 2.4%고요. 그 이전 달도 계속 2.4%. 계속 상승했습니다. 2달 연속 같은 숫자가 나왔다는 건 급등도 급락도 없는 안정 구간이라는 뜻을 분명히 수치상으로 의미하긴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디테일을 보면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 있는데요. 지수 자체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2025년 10월 CPI는 바로 117.42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100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역대 최고점인데요. 11월에는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고점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즉 물가 상승률은 안정돼 보이지만 가격 수준은 이미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의미죠. 거기에 근원 물가도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에너지 빼고 다 보더라도 2.2%나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경기와 수요가 꽤 버티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근원 물가가 낮으면 경제가 식고 있다는 뜻이고요. 근원 물가가 높으면 서비스, 집세, 노동 비용이 계속 오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좀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즉 물가 하락 압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더 핵심은 2024년엔 1%대였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4년 말 CPI는 1.9%였다고 하는데요. 2%가 안 됐죠. 그랬던 물가가 다시 2% 중반, 2.4%, 2.5%로 올랐다는 건 완전한
안정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경기 둔화 속에서도 식료품, 에너지, 공공요금 이 세 분야가 견인하면서 상승률이 다시 올라온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지수는 숫자상으로는 분명히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안심은 아직 많이 이르다라는 거죠. 방심하면 안 되는 수치죠. 지수는 사상 최고이고 근원 물가도 여전히 탄탄하고요. 거기에 2024년 대비 다시 상승했고 농산물, 에너지, 공공요금의 압력이 높다라는 뜻은 결국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물가지수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곡물, 에너지, 환율 같은 외부 변수 하나만 튀어도 바로 3%대 초반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좀 이렇게 트리거와 같은 방아쇠가 되어서 시작이 되면 바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제2의 IMF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이를 두고도 하는 말일 수 있을 겁니다. 한국 물가가 진짜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려면 세계 평균과 비교해야 하죠. 내가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남들과 좀 비교를 해야 하죠. 그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가지수도 정말 안정적인지는 다른 나라 주요국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조금 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OECD 회원국 전체의 최근 물가 상승률은 보통 4%라고 합니다. 4%대 그것도 중반이라고 하고요. 미국,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과 중남미, 동유럽을 포함한 신흥국까지 평균을 내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아직 뜨거운 편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평균보다 아까 절반 수준이었죠. 엄청 낮은 편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OECD랑 평균만 놓고 보더라도 심지어 미국, 일본보다도 낮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어 보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요. 일본도 3%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나라는 규모가 크고 완충력이 있는 시장임에도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들보다 확실히 낮은 2.4%대 중반이다라는 거죠. 즉 선진국들 중에서는 물가가 가장 덜 오른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이 포지션을 한국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물가지수의 위치를 이렇게 좀 정리하자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것 같아요. 수치하고 정책 목표 기준. 한국의 정책 목표 기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OECD 평균 4%대보다 훨씬 낮죠. 그리고 미국 3%, 일본 3% 내외보다 더 낮고요. 그리고 유로존 2.2%과는 좀 비슷한데 그래도 이것보다 약간 높은 정도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좀 비교하면 안정적이지만 목표 대비로는 슬슬 신경 쓰이는 수준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국내 대한민국의 정책 목표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행 목표가 2%대였다고 해요. 딱 2%. 근데 이거보다는 좀 다소 높은 상단부에서 좀 머무르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물가지수의 수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의 물가를 말을 하려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체감 온도,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체감 온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수치는 사실 수치일 뿐이고 정말 왜 이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왜 이렇게 싸게 느껴지지? 저렴하게 느껴지지? 라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왜 그럼 물가지수가 세계 다른 국가랑 비교해도 분명히 낮은데 체감은 이렇게 비싸게 느껴지는가? 이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이 생계비, 필수 생계비 부분일 텐데요. 우리가 흔히 물가가 너무 올랐다라고 표현할 때, 요즘 자동차 값 너무 올랐다, 아니면 오마카세 값 너무 올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보통 뭐부터 얘기하죠? 가장 필수 생계에 필요한 것들이죠. 교통비, 버스비나 지하철비가 너무 올랐다거나, 라면값, 계란값이 너무 올랐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사소한 것부터 오를 때 사람들이 비싸다라고 체감하는 단계가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식료품, 의료비,
의류비, 그리고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는 연 4.6%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 CPI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인 겁니다. 즉, 전체 바구니 평균은 2.4% 올랐는데 우리가 매일 쓰는 필수품은 4에서 5%씩 오르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서 물가는 2%대라는데 실제로는 2배씩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착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가가 2.4%, 2% 올랐다라는 거는 결코 물가 지수가 2%대라는 거는 결코 우리가 생활에 쓰는 아주 가깝게 근접해 있는 필수 생활비가 이렇게 2% 올랐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물가 체감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구조적인 측면이 조금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공공요금이나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물가 지수가 타당한지 합리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반영 여부에 따라 물가 지수 수치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공공요금 부분을 보면요. 전기, 가스, 교통 등은 정부 공기업이 요금 인상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한 번에 반영되지 않고 밀린 인상이 한꺼번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상 물가지수 CPI가 상대적으로는 완만해 보이지만 요금 한 번 인상될 때마다 체감하는 이런 충격은 매우 크게 느껴지는 구조죠. 그래서 옛날에도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죠. 옛날 정권 때도 보면 전기요금을 이렇게 정부에서 안 올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있다가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이제 마이너스 구조에 들어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올리다 보니 국민들이 와, 그동안 뭐 했냐, 너무 비싸게 올리면 어떡하냐, 전기요금을 서민들은 어떻게 사냐, 이런 식의 반응이 있던 기사나 인터뷰를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 공공요금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조금만 올려도 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서 안 올린다, 이게 좋게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안 냈던 것을 결국 나중에 몰아서 내야 되는, 체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런 집세 구조, 전세 월세 반영 여부라는 건데요. 한국은 전세, 보증금 월세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전월세 지수 움직임이 CPI에 반영되는 방식이 미국과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은 소유주 거주주택의 가상임대료 비중이 커서 집값, 모기지 금리 변화가 CPI에 크게 반영되는데 한국은 전세가가 물가에 영향을 분명 주긴 하는데 실제 체감,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과 CPI 간의 괴리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즉 통계상 주거비 지수와 실제 월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 이런 것은 온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한국은 CPI 지수에 주거비 비중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수치를 보면 조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지금 현재 2.4%대라고 했죠. 많이 내려왔고 한때 5.1%까지 치솟았다가 이제 2.6%까지 2.4%까지 이렇게 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 지수 내 주거비 비중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까지만 보더라도 다 모두 자가 주거비 비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가 주거비 비중이 0인 게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겁니다. 자가 주거비가 빠진 정부의 공식적인 이런 이유를 좀 들어보면 한국의 아파트 부동산은 소비보다는 투자에 가까운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들어보면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좀 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거비를 CPI에 반영하면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이 반영되면서 CPI가 당연 높게 나온다라는 건데요. 이는 정부에서 바라지 않겠죠. 어떤 정권이나 국가의 물가 지수가 높다라고 발표하고 싶은 곳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 반면에 한국은행은 오래전부터 CPI의 주거비를 반영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언제쯤 이 큰 차이의 이 괴리감의 문제를 좀 해석하기에 좀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큰 차이에 좀 문제를 좀 느끼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정확한 CPI 물가지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생각해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만약 이것을 CPI 지수에 반영했다라고 친다면 분명 대한민국도 CPI 지수가 4%대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만 CPI에 자가 주거비를 반영하지 않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똑같이 반영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들도 안정적이거나 낮게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죠. 이 외에도 이제 다른 요인들이 많겠죠. 한국은 에너지나 이제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원화 약세가 길어지면 수입 물가가 좀 상승하고, 이는 곧 식료품이나 연료, 공산품 가격을 자극하죠. 거기에 고령화, 저출산 문제까지 겹치면 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플랫폼, 유통 경쟁 심화, 쿠팡이나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일부 품목 가격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많아지니까 경쟁이. 하지만 교육, 의료, 돌봄, 주거 같은 수요가 줄기 힘든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줄기 힘든 영역은 인구 구조나 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속적 비용 상승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라지지 않는 요인들이다라는 거죠. 비용 상승의 압력은. 그렇기 때문에 물가 지수들을 올리는 요인들이 이 외에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이런 것들에 다양한 요인들의 작용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CPI 물가지수 정말 괜찮은 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지금 숫자와 현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국의 CPI는 분명 수치상으로 안정적이죠. 세계 평균보다도 낮고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만큼 잘 관리되는 편입니다. 표면만 놓고 보면 한국 물가는 이미 정상화된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장바구니 지갑은 더 가벼워지고 얇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거리, 같은 편의점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비용은 매년 새로운 레벨로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모든 사회는 성장의 단계가 바뀔 때 체감 물가라는 혼란을 겪습니다. 경제가 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넘어가면 가격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교육, 돌봄, 주거, 의료 같은 건 국가가 아무리 조절해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함께 변합니다. 즉, 물가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가는 내려왔지만 우리의 일상 비용은 이미 늘 새롭고 변하는 시대의 규칙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물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조정해서 체감 원가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요금, 교육비, 사교육비, 주거비, 식품 가격처럼 피할 수 없는 비용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는 숫자로 설명이 되지만 삶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두 세계의 간극을 좁히는 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